아니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 챙기고 일 끝나고 힘들게 왔는데 용돈도 안 주고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음식도 전부 제가 했고 설거지도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보내요? 너희는 와서 밥밖에 더 먹었니? 일부러 일도 안 시켰더니 왜 난리야?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죠. 요즘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며느리가 얼마나 흔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늘 주시다가 이번에 안 주시면 애 엄마가 제사 때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러게. 오지 말라는데 왜 왔냐? 용돈 줄까봐 그러냐? 엄마, 서운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서운한 건 누군데요? 그래, 아버지 제사 기억도 못한 놈이 말은 많아. 아들과 전화로 다투는 올해 80세가 된 최순자 할머니. 최씨 할머니는 외아들 하나를 두었고 남편은 아들이 7살 때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최 씨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풍족한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라지자 최 씨는 파출부 일부터 시장에서 나물 팔기, 공장에서 망치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고된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에는 맨밥과 김치만 싸줄 정도로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최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최 씨는 시장에서 나물을 팔던 옆에 있던 국밥집에서 저녁 시간마다 3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밥집 사장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며 최 씨에게 싸게 넘기고 떠났습니다. 정착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최 씨는 무리해서라도 가게를 인수했고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조금 있었지만 여러 비용을 제하고 난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손님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김치는 이렇게 맛있는데 국밥은 별로야. 요리 솜씨가 이렇게 따로 놀기도 힘든데 김치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깍두기도 그렇고 배추김치도 제가 담갔습니다. 차라리 김치를 팔아봐요. 내가 김치 맛 좀 보는데 사장님 솜씨가 있어. 김치를 팔면 더 잘 될 겁니다. 최 씨는 당황하며 손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국밥은 전주인이 하던 방식 그대로였지만 김치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비법대로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님의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김치를 판다. 이제 최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밥을 포기하고 김치에 올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말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본전이지. 이대로 있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그 손님의 조언에 용기를 낸 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밥집을 접고 김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점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팔아 최 씨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김치로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최 씨는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80세가 되었지만 그녀가 40년 가까이 팔아온 김치를 쌓아 올리면 63 빌딩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최 씨의 아들은 5살 어린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제 손자는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가 되었으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돈 준다고 할 때만 찾아오는데 아주 여우라니까요. 시장에서 만난 여자들이 며느리 흉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씨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언니는 왜 말이 없어? 언니네 며느리는 안 그런가 보지. 하긴 초등학교 선생님이지. 교양이 있으니 당연히 안 그러겠지. 우리 며느리는 뭐 나한테 잘하지. 역시 언니는 좋겠어. 여자들의 부러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최 씨는 어색한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사실 최 씨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 제사 때만 떠올려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남편의 제사는 최 씨와 아들 둘만이 지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알기에 일부러 제사 준비를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우연히 며느리가 제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며느리가 데리러 왔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들렀던 며느리는 이것저것 돕게 되었고 최 씨는 그 모습이 고맙고 미안해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 건넸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다. 내가 고마워서 그러지. 다음부터는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끼리 작게 지내면 돼. 힘든데 뭐 하러 와.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년 남편의 제사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마다 흰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시장 여자들의 말소리에 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최 씨도 그녀들의 말이 남의 일이 아님을 부쩍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도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작년 제사 때의 일이 특히 떠오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보통 최 씨는 아들에게 일주일쯤 전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제사 날짜를 일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정신이 없던 탓에 그만 전화를 깜빡해버렸습니다. 제사 당일 오후가 되었는데도 아들에게 언제 올 거라는 연락이 없자 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지? 아버지 제사요? 벌써요? 아들의 화들짝 놀란 목소리에 최 씨는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너 아버지 제사가 언젠지도 모르냐? 이상하네. 집사람이 왜 말을 안 해줬지? 뭐 아버지 제사를 내가 챙겨야지. 왜 며느리가 챙겨야 하냐? 아이 진짜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설마 제가 아버지 제사도 모를까 봐서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최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다 차려놓을 테니까 너 혼자 조용히 왔다 가라. 엄마 지금 몸살 기운도 있어서 상도 간소하게 차릴 거야. 선민이 애미 오면 밥상도 제대로 차려야 하는데 힘들어서 오늘은 우리 둘이 후딱하고 끝내자. 알았어요. 나 혼자 갈게요. 그리고 저녁 8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애미야, 너도 왔니? 오지 말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며 상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엄마,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니다. 간소하게 차렸다. 몸이 안 좋아서 얼른 지내고 좀 누워야겠다. 하지만 최 씨의 바람대로 빨리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가 왔으니 함께 밥도 먹여야 했고 아들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며 자리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늘 며느리가 제사에 올 때마다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니 제사 때 며느리가 오는 것이 오히려 힘에 부칠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가볼게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다 치우세요? 걱정 말고 쉬세요. 밤 늦었는데 어서 가라. 가서 선민이 챙겨야지. 그렇게 보내면서도 아들과 며느리 누구도 설거지를 대신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처럼 쌓인 설거지와 뒷정리를 끝내고 나니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이부자리에 눕자마자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리야 뭐 놓고 갔니? 누웠던 몸을 일으킨 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오늘 애 엄마 말이에요. 선민이 애미가 왜? 무슨 일 있어?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시간 내서 갔는데 왜 빈손으로 돌려보내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걸 깜빡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내가 준비했고 설거지도 내가 했고 너희는 와서 밥밖에 더 먹었니? 일부러 일 안 시킨 것 아니냐?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죠. 요즘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며느리가 얼마나 드문데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늘 주시다가 이번엔 안 주시면 애 엄마가 제사 때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러게 오지 말라니까 왜 와서 그래? 용돈 줄까 봐 온 거니.
서운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서운한 게 누군데요? 그래, 아버지 제사 기억도 못한 놈이 말 많다. 아픈 몸으로 하루 종일 고생했음에도 아들은 자신의 마누라가 용돈을 받지 못했다고 새벽에 전화로 따지는 모습을 보니 최 씨는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너 남의 제사도 아니고 내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건데 돈 안 줬다고 전화까지 해. 아니, 나 말고 애 엄마 말하는 거예요. 애 엄마는 그래도 좀 챙겨줬어야죠. 애미가 뭐라고 하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어도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제사 지냈으면. 그러니까 제사 때 오지 말라니까. 최 씨는 아들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주려고 안 준 건 아니었다만 그래도 늘 섭섭치 않게 챙겨줬었는데 이런 말 들으니 내가 더 서운하다. 그리고 최 씨는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앉아서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온 것은 사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는 한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사 때는 며느리를 불러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돈까지 챙겨줘야 하며 며느리에게 오라고 부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자 특별한 날 아들과 며느리가 온다고 하면 최 씨는 무심코 지갑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선민이 생일이잖냐. 전날이나 다음 날이나 상관없으니까 한번 들러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할미가 용돈도 좀 줘야겠다. 어머나,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중학교에 올라가는 손자의 생일 전날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 김치 먹고서는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 많이 먹어라. 너 좋아하는 반찬도 싸줄까? 김치는 안 떨어졌니? 그럼요. 홍어 무침이랑 무생채 좀 싸주세요. 김치는 보름은 더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며느리를 위해 가끔 반찬을 해서 주곤 했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얘다, 선민아. 이걸로 옷 사고 학용품도 사고 해라. 최 씨는 손자에게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민이 생일이면 내가 제일 고생한 날 아니냐. 너도 축하받아야지. 어머, 이런 걸 다 주세요.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며느리는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작년 제사 때 서운했던 것은 벌써 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아들 가족은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시계는 겨우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애 아빠가 힘들다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네요. 어서 가서 쉬게 해야죠. 그래, 그럼 싸놓은 것들 챙겨가라. 며느리가 요청했던 반찬과 과일을 두 손 무겁게 싸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용돈을 건네면 금방 자리를 떠나는 듯한 모습은 최 씨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뒤 최 씨는 자리를 치우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선민이 생일날 김치 다 먹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최 씨가 전화를 걸어 묻자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난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냉장고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 선민이 애미가 그랬어. 이따 시장으로 김치 가지러 와. 챙겨 놓을 테니까. 알았어요. 집사람 오늘 외출한다니까 그때 들리던지 하라고 할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다시 고민하다 최 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할 때 김치통 집으로 가져다 놔. 그 무거운 김치통을 80 먹은 엄마가 집까지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효자가 다 있나. 최 씨가 한숨을 쉬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그냥 내일 가지러 갈게요.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아이고, 알았다. 그럼 퇴근길에 들러서 너희 집에 두고 갈게. 어차피 가는 길이다. 결국 최 씨는 김치를 들고 아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쯤 평소보다 이르게 퇴근 준비를 하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야, 김치 주려고 하는데 너는 시장으로 못 오지?
우기한테 가져가라 그랬더니 귀찮단다. 지금 퇴근할 건데 너희 집에 두고 가마. 저희 집이요? 좀 그러네요. 그러면 내일 가져갈래요. 아니다. 그냥 식탁 위에 둘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정리해라. 네, 그럼 식탁 위에만 놔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는 늙은 애미가 이거 들고 여기까지 와야 속이 시원하냐. 우리 엄마 아직 짱짱하네. 무거운 김치통을 받아들며 아들이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 뭐가 뭔지 알아야 넣어놓지 않겠어? 맞다. 선민이 애미가 그냥 식탁에 두고 가라더라. 그냥 넣으면 되잖아. 아들은 냉장고 문을 이리저리 열어보며 난리쳤고 이를 보다 못한 최 씨가 나섰습니다. 너는 그렇게 집안 살림을 하나도 못해서야 금방 이혼 당하겠다. 나도 청소는 해요. 실없이 웃는 아들을 제치고 최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으로 꽉 찬 냉장고를 보며 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김치 냉장고가 꽉 차서 안 되겠다. 그냥 식탁에 둘 테니까 선민이 애미가 오면 정리해서 넣으라고 해. 뭘 그래요. 줘보세요. 일단 냉장고에다 넣어 놓을게요.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그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찬통과 비닐봉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반찬통들 좀 정리하고 넣으라고. 그렇게 막 넣으면 다 떨어진다. 그냥 대충 넣어줘요. 소파에 퍼질러 앉아 투덜대는 아들의 모습에 최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너는 주말에는 내가 좀 밥도 하고 그래야지. 선민이 애미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퍼져 있으니 주말에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최 씨는 냉장고 안을 정리하며 반찬통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눈에 익은 반찬통 하나를 열어보니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에구머니나 여기서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 최 씨는 혼잣말하며 냉장고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찬통 몇 개를 더 열어보니 한 달도 더 전에 싸주었던 음식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싸줬던 음식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한켠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비닐 입구를 열어보았습니다. 손자 생일날 싸줬던 반찬들이 최 씨가 담아놓은 그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제 봉지채로 내팽개쳐진 채로 말입니다. 냉장고 안에 방치된 반찬들과 함께 최 씨의 마음도 썩어 내려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며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먹다 남아서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동안 아예 꺼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는다지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방치하다니. 최 씨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안 먹을 거면 애초에 싸가질 않으면 될 일 아니냐. 힘들게 싸준 정성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지만 최 씨는 꾹 눌렀습니다. 김치통을 얼른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 내 집도 아니고 며느리 살림이니 내가 함부로 냉장고를 들여다본 건 내 잘못이다. 스스로를 타이르며 가타부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김치 냉장고에 옮겨라. 알았어요. 애 엄마 기다렸다가 식사하고 가세요. 됐다. 집에 가서 쉬련다. 최 씨가 단호히 말하자 아들이 담배값을 챙기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1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김치통을 들고 올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아들이 담배를 피우러 갈 때는 잘도 일어나는 모습에 최 씨의 서운함이 더 커졌습니다. 둘이 함께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입구에서 집으로 들어오던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벌써 가시냐는 말이 아닌 아직 계셨냐는 며느리의 무심한 말투는 그녀의 진심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제 집에 가던 참이다. 김치는 애비가 냉장고에 넣어 달래서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김치 냉장고로 내가 옮겨라. 냉장고요. 며느리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잘 가시라. 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최 씨는 등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집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당신이 시장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지 왜 어머니가 집에 오시게 해? 엄마가 갖다 주면 좋지. 왜? 아니면 당신이 아까 시장에 들러서 가져왔으면 됐잖아. 거기가 어딘데. 김치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단 말이야. 젓갈 냄새 풀풀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래. 참 그러면 김치는 왜 먹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왜 어머니는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셔? 너무 경우가 없으시잖아요. 경우가 없긴. 거기 어머니가 주신 반찬들 들어있었단 말이야. 반찬이 왜? 지난번에 주신 것도 그대로 들어있어. 뭐, 왜 그걸 다 안 먹고 넣어놨어? 다 먹긴 뭘 다 먹어. 우리 중에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건 당신이 안 차려주니까 내가 못 먹는 거지. 아니, 그러면 싸우질 말던가. 싸주시는데 어떻게 안 받아? 됐다. 그러니 김치통만 얼른 넣어놓고 가신 거야. 못 보셨겠지. 아들은 투덜거리며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그냥 어머니한테 이제 반찬은 사 먹겠다고 말 좀 해. 그동안 맛있다고 연기한 건 당신인데 왜 나한테 그래? 나만 못된 며느리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러게. 안 먹을 거면 진작 버리지. 그걸 냉장고에 그렇게 처박아 놓으면 어떡해. 어머니가 열어보실 줄 알았으면 치웠지. 그럼 당신이 살림하던가. 말다툼하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최 씨는 이내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최 씨는 멍한 상태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거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도 시간이 남아돌아 반찬을 해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맛있게 잘 먹었다는 말을 하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음식을 만들어 싸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며느리가 시장에 오기 싫다고 투덜대고 김치 냄새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김치 냄새 덕분에 저들이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최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불 위에 몸을 뉘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반찬 안 주면 문제 없겠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처럼 반찬을 싸주며 듣는 서운한 소리를 피하려면 그냥 안 싸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냉장고를 열어본 건 싫었을 만도 하지.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둘 사이도 이전보다 대면대면해졌습니다. 반찬을 주거나 김치를 챙겨주는 일이 아니면 며느리와 살갑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최 씨가 연락하지 않자 그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왜 안 찾아오나 궁금해하고 집에 홀로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최 씨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내 식구라고 생각했지만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최 씨는 괜히 집을 팬처럼 깨끗이 치우고 밥상 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생일에 같이 찾아뵐게. 며느리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민이 엄마 생일인데 너희끼리 시간 보내지 뭐하러 와. 집사람이 생일에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최 씨는 순간 아들이 자신을 놀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던 이야기를 최 씨가 알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대신 엄마가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그래, 알았다. 최 씨는 대답하며 며느리의 생일날까지 마음을 닫고 있기엔 자신이 너무 옹졸해지는 것 같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여느 때처럼 최 씨는 정성스레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해 맛있게 먹는 모습은 여전히 기분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주변에 자랑 많이 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후 과일까지 먹은 뒤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반찬 안 싸줘요. 조금만 해서 남지도 않았네. 둘러대며 말했지만 아들은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왜 며느리 용돈 안 주세요? 방바닥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던 이유가 드러난 듯했습니다. 어쩌냐, 내가 오늘 현금을 못 뽑아왔다. 깜빡했네. 아이 참, 요즘에 자꾸 깜빡하시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최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줘도 금방 일어나고 안 줘도 금방 일어나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최 씨는 문득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생일인데 선물 하나 안 줬으니. 사실 용돈 봉투는 이미 진작에 준비해 두었지만 반찬 이야기를 꺼낸 며느리와 아들의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해서 건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최 씨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던 중 또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온 것 같네. 뭐가 또 괜히 와? 밥 맛있게 먹어놓고 어쩜 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에 지갑 한 번도 안 여셔. 깜빡하셨대. 아, 그래도 너무하시잖아. 내일 출근하는 날인데도 이렇게 왔는데. 당신 생일이지. 엄마 생일이야. 또 그런다. 진짜 내가 틀린 말 했나? 어머니 돈도 잘 버시는데 용돈 좀 팍팍 주시면 어때서? 주변에 물어봐라. 당신처럼 용돈 많이 받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주시다 안 주시니까 그렇지. 아무튼 괜히 왔어. 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 놓은 돈 봉투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이건 먹고 떨어져라.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결국 다시 팔을 내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돈 봉투를 던지지 않은 것은 단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 돈은 아들네가 한 달 생활비로 쓸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최 씨는 80이 넘어 돈 쓸 데 없으니 아낌없이 퍼주자 생각하며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최 씨가 부자라서도 돈이 아깝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아직도 구멍난 양말을 3번, 4번 기워 신습니다. 그런 최 씨가 아들네에 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린 시절 못 해주었던 것을 마음껏 해주고 싶었고 며느리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반찬을 싸주는 것 역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 씨는 자신의 정성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느꼈습니다. 아들네가 최 씨의 집에 오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할 수도 있었지만 최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기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연이 닿아 있을 사람입니다. 심한 말을 뱉어 아들과 며느리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씨는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기대지 말자. 기대하지도 말자. 최 씨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네가 온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기지 말자. 허리가 휘도록 밥상을 차려내지도 말자. 그러면 상처 줄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든 쓰디쓴 감정을 달랠 길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차가운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결국엔 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겠지. 더는 이리저리 치이며 살지 않겠다. 그렇게 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속상함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살기 위해